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 전문가 조재영입니다. 지난번 1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념 잘 보셨습니까? 요번 편에서는요, 실전편. 그래서 실제로 얼마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또는 안 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 몇 명이나 세금을 냅니까? 뭐 이런 통계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현재가 2023년이지만 아직 5월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번 돈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국세청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최신 자료는 2021년에 번 돈을 2022년 5월, 6월에 신고한 것. 요거가 최신 데이터거든요. 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돈 벌어서 2022년에 신고한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한 인원이 몇 명이냐? 신고하셨습니까? 예, 저도 언젠가 꼭 신고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 몇 명이냐면 17만 8,706명입니다. 이 데이터는 국세통계연보라는 그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17만 8,706명.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자, 그럼 이분들이 돈을 얼만큼 벌었나 요걸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1인당 평균 종합소득 금액이 대략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2억 9,600만 원 정도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겠죠. 네,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 종합소득 금액이 한 4억 가까이 되네요. 3억 9,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뭐 부산, 대구 등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21년 귀속분은 한 17만 8,706명 정도가 신고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건 뭐 예상컨대, 근데 거의 뭐 확실할 겁니다. 2022년 귀속분은 대폭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요,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 하는 순간 2천만 원을 싹 넘겨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자, 그럼 요거를 실제 계산을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화면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을 뺀 다른 종합소득,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네, 그렇죠. 자, 요 네 가지로 대부분 뭐 사업소득이 좀 많지 않을까요? 네, 그걸로 발생된 과표, 과세 표준이 15억 원이다. 야, 부럽네요. 예, 15억 원이다. 그러면 그 세율표 기억나십니까? 예, 최고 세율 구간이 돼요. 10억 원이 넘으면, 과세 표준 기준으로 10억 원이 넘으면 소득세 세율이 45%고요. 여기에 10% 지방소득세가 4.5%니까 49.5%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1년에 과표 15억 원을 발생시키는 분의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합쳐봤더니 1년 동안 1,900만 원이었습니다. 1,900만 원. 자, 기준이 얼마였죠? 2천만 원. 2천만 원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2천만 원 안 되는 그 1,900만 원을 받을 때 이미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 또는 주식의 배당을 지급하는 그 법인에서 원천징수를 했을 겁니다. 원천징수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라고요? 그렇죠. 15.4%. 그래서 292만 6천 원이라는 원천징수를 해갔어요. 세금을 이미 떼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도 아니고요. 그 원천징수로 이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종결이 된 겁니다. 끝. 자,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거니까 종합소득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래서 이분이 5월에 신고할 때 다른 종합소득에서 발생한 과표 15억 원 그대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소득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금은 없습니다. 네. 이유는 뭐 간단하죠. 1년에 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예 아닌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케이스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분입니다. 다른 종합소득,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요 소득으로 발생한 과표가 15억 원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죠. 15억 원이니까 그 세율 구간은 최고 세율이 49.5%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돈 많이 벌면 뭐 다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남은 돈 뭐 예금도 하고 펀드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 오케이. 자, 1억 2천만 원이니까 여기에서 얼마는 분리과세 해준다고요? 그렇죠. 2천만 원. 오케이. 그럼 2천만 원을 똑 떼어내니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그 금융소득이 얼마가 됩니까? 1억 원이 되네요. 그래서 이 1억 원은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핵심 키워드죠. 그래서 1억 원이 다른 종합소득으로만 15억 원이었다가 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융소득 1억 원이 여기에 더해지면서 실제로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는 다른 종합소득의 과표 15억 원하고 금융소득에서 발생한 1억 원이 더해져서 얼마를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16억 원을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억 원일 때 이미 최고 세율 구간인 49.5%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추가되는 1억 원도 당연히 49.5% 구간에 올라오겠죠.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건 얼마냐? 49.5%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1억 2천만 원의 이자 소득을 받으면서 15.4%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 원천 징수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빼야죠. 그래서 그거를 빼면 34.1%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납부 세금은 얼마가 된다고요? 3,410만 원이 됩니다. 예, 그 부분만 따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억 2천에서 2천만 원은 분리과세로, 즉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 종합과세 포함되는 거 1억.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이 이미 49.5% 대상자. 그러니까 1억 원도 49.5% 해당. 그런데 이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15.4% 원천징수 미리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야 될 것은 34.1%. 1억 원에 34.1%니까 3,410만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다 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예, 좋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다른 종합소득 과표가 0입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런 분들은 이제 은퇴자 같은 분이시겠네요. 오직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자 배당소득만. 얼마냐? 7,200만 원입니다. 7,200만 원이면 당연히 2천만 원 넘으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네요. 네. 그래서 2천만 원을 빼고 초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5,200만 원이네요. 5,200만 원이 종합과세 포함됩니다. 그런데 뭐 따로 합할 건 없죠. 그래서 이분 종합소득 과표가 이제 5,200만 원. 그런데 이제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면 5,200만 원보다는 낮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종합소득 신고할 때는 공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5,200만 원보다 낮아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금융소득만 가지고 과표를 잡는다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종합소득으로 요거 가지고 계산한 게 얼마냐면 739만 2천 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내가 원천 징수해 놓은 게 15.4% 계산한 게 이게 800만 8천 원이 되는 겁니다. 어라? 그러면 내가 종합소득 신고해 보니까 739만 2천 원만 내면 될 거를 15.4% 원천 징수해서 800만 8천 원을 이미 내놨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잘 생각해 보세요. 원천 징수는 단일 세율로 15.4%인데 종합소득은요 6.6% 구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국세청에 찾아가서 야, 돈 내놔라. 나 생각해 보니까
739만 2천 원만 내면 될 거였는데 원천징수를 무려 800만 8천 원이나 해갔잖아. 그럼 그 차익은 내놔라 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야, 안 됩니다. 요걸 이제 비교과세라고 하는데요. 종합소득 계산에서 나온 세액하고 원천징수한 세액하고 둘 중에 큰 걸 내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소득 계산한 게 세금이 더 많으면 추가적으로 내야 되고요. 원천징수한 게 더 많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돌려주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 2천만 원을 한참 넘었죠. 하지만 추가 납부할 돈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해서 5월 달에 무조건 돈이 더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많이 들어와서 제가 설명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나 여러 은행 거래하고 여러 주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1년 동안 받은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제일 손쉬운 방법은요. 5월이 되면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 금융소득이 작년에 얼마였는지 요거 조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5월 달, 그 한 달만 열립니다. 물론 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그 신고가 6월까지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6월에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 컴퓨터 잘 못하는데, 예, 그러면요. 뭐 좀 불편하시겠지만 신분증 들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세요. 그래서 내 금융소득 좀 조회해 주세요 라고 제출하시면은 금융소득이 지난 1년 동안 얼마였는지 가르쳐 줍니다. 아니면 뭐 좀 단순 무식한 방법이지만 내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그거 모으고 여기 못 받았는데 하면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해서 내가 직접 일일이 모든 내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또는 내가 받은 그 주식의 배당이면 그 회사에 연락해서,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그걸 이제 챙겨주니까요. 요거를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뭐 제일 편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홈택스로 조회하시면, 근데 요건 5월 달에 열립니다. 5월 달에.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홈택스로 조회해서 내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요번 2회차 실전편은 여기까지고요. 3회에서는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좀 줄이려면, 대비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